여행을 좋아하시거나 혹은 여행 브이로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몇 년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외국에서의 한국인들의 대우를 느끼셨을 겁니다. 전 세계적인 한류의 열풍이 더욱 거세짐에 따라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인들만 보면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거나 식당에 가면 서비스라면서 한국인들에게만 무료 음료나 음식을 대접해주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가끔은 이런 한국의 인기에 숟가락을 얹고 악용을 하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바로 중국인들인데요. 이들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한국인이라고 말한 뒤 외국에서의 한류의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파리 등의 유명 관광지에서는 이러한 중국인들의 사기 행각을 빈번하게 목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외국인은 아시아에서 오직 한국인들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징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어떤 주장을 한 것인지 이 외국인이 작성한 글을 통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프랑스인으로 최근에 재미있는 경험을 해서 너희에게 내 경험을 공유해 보려고 해. 일단 나는 6개월 정도를 만난 남자친구가 있는데 언제 한 번은 내 남자친구와 대화를 하던 와중에 약간의 말다툼을 한 적이 있어. 우리는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인지에 대해 토론을 했고 나는 맘서림 없이 한국을 골랐거든. 프랑스 내에 엄청난 한류 열풍을 고려한다면 나와 비슷한 취향을 가진 프랑스인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지만 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한국을 선택한 게 아니야. 그냥 한국인들의 외형이 마음에 든 것뿐이지. 일단 한국인들은 실제 나이에 비해 10살은 어려 보일 정도로 동안이고 피부도 몹시 좋을 뿐만 아니라 옷도 패션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프랑스인들만큼 잘 입는다. 물론 우리와 스타일은 다르지만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귀신같이 아는 것 같았어. 그리고 매너 또한 몹시 좋았는데 너희도 알다시피 프랑스에는 영어로 뭔가를 물어보면 프랑스어로 대답하는 매너 없는 사람들이 꽤 있지. 보통 외국인들은 이런 경우 무례하다며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영어로 말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점중하게 프랑스어를 못하니 영어로 부탁한다고 말하거나 혹은 기본적인 프랑스어를 공부해와서 그러한 매너 없는 프랑스인들조차 감동시키더라고. 무엇보다도 한국인들은 프랑스인들만큼 혹은 더 키가 크고 체격 조건도 좋아서 더욱 눈길이 갈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내 남자친구는 나의 의견에 맹렬하게 반대했는데 한국인들은 정말 최악이라고 하는 거야. 내 남자친구는 관광지 근처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고 이곳에서 겪은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정말 최악의 매너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더라고. 일단 이곳 레스토랑에는 엄연히 드레스 코드가 존재하지만 한국인들은 그저 슬리퍼나 샌들을 질질 끌고 와서는 들여보내달라고 아무섬치고 영어로 식당 규정을 친절하게 설명해줘도 자신들끼리 자신들의 언어로 쑥덕이더니 강제로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그리고 내 남자친구는 항상 친절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이국적으로 생긴 손님들의 국적을 물어보고 최대한 그 사람들의 언어로 인사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렇게 매너 없는 동양인들은 꼭 한국인이라고 대답하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네면 프랑스인인 자신보다 더 어눌한 발음으로 안녕하세요라고 대답한다고 하더라고.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약간의 의심이 들었고 그에게 혹시 그 한국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체격 조건은 어땠어? 라고 질문했어. 그러자 그는 매우 작고 왜소했다고 말하더라. 나는 그의 말을 듣고 확신이 섰는데 이건 전형적인 중국인들의 특징이기 때문이야. 따라서 그에게 그들은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라고 말해줬고 그는 왜 중국인이 굳이 한국인인 척 하겠냐며 내 말을 안 믿더라. 나는 프랑스인들이 한국인들을 좋아하고 잘 대해주니 중국인들이 한국인인 척해서 서비스 음료라도 받아먹으려고 했던 게 아닐까? 실제로 내 친구는 바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국인인 척하고 프랑스 여자와 합석을 하려고 하는 중국인들이 그럼 꽤나 많다고 해. 아마 한국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그들만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거겠지. 라고 말하며 한국인들의 키는 프랑스인들보다도 큰데 내가 겪은 사람들이 전부 키가 작았다는 것만 봐도 뭔가 이상하지 않아? 라고 덧붙였어. 하지만 그는 프랑스인들이 한국인들보다 키가 작을 리가 없다며 끝까지 내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더라. 그러다 어느 날은 한국에 로맘이 있던 나의 요구에 우리는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내 남자친구는 한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지 멍하니 서 있더라고. 그도 그럴 것이 내 남자친구의 키는 176cm 가량인데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대충 봐도 내 남자친구와 머리 두 개는 차이가 날 정도로 엄청나게 컸거든. 또한
동양인은 약하고 체격도 작을 거라는 편견을 가졌던 내 남자친구는 고등학생임에도 프랑스인보다 훨씬 체격이 좋고 든든해 보이는 한국인들의 피지컬을 보고 입까지 벌리며 한참을 서 있더라고. 나는 내 말이 맞지 않았냐며 한국인들의 키와 덩치는 동양인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말하며 어디 한번 저 학생들 앞에서 한국인들은 키가 작고 왜소하다고 말해보라고 장난을 쳤는데 그는 자신보다 훨씬 큰 한국인들을 보고 겁을 먹었는지 저 한국인들은 학생이 아니라 성인일 거라고 말하며 학생들이 저렇게 클 리가 없다며 현실을 부정하더라. 하지만 그들은 전부 교복을 입고 있었고 아마 그는 한국의 학생들은 전부 교복을 입는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았어. 그 외에도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만난 한국인들이 전부 친절하고 어떻게든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며 한국어를 못하는 우리들을 최대한 배려해 주려고 하는 따뜻한 모습을 보고 내 남자친구는 자신의 오해를 완벽히 깨닫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더라. 그리고 어떻게 이런 착하고 멋진 사람들을 미용해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물 생각을 하냐며 중국인들에게 굉장히 분노했어. 나처럼 한국의 팬이 된 그의 모습에 나는 굉장한 희열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약간의 화가 나기도 했는데 그는 한국 여성들을 보며 계속해서 극찬을 했기 때문이야. 중국인들은 화장도 촌스럽게 덕지덕지 바르고 옷도 몹시 과하게 입는다며 마치 70년대 사람 같다고 했는데 한국인들은 프랑스인들보다도 화장을 자연스럽게 하며 패션 감각도 삼담이 뛰어나다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말하더라. 그리고 이제는 한국인과 중국인 구별을 3초 만에 할 수 있겠다고 말하며 만약 한국 여성이 자신의 가게로 온다면 자신이 이번 여행에서 한국인들에게 받았던 호의를 극진한 대접으로 되돌려주겠다고 말했어. 나는 왜 한국의 남성 손님에게는 극진한 대접을 하겠다고 말하지 않냐며 그를 추궁했지만 그는 그저 내 눈을 피한 채 대답을 회피할 뿐이었어. 이런 그의 태도에 나는 한국에서는 약간의 폭행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검색해보고 있다. 동양의 정신세계를 완성시킨 세계 3대 사상가로 꼽히는 공자의 직속제자는 아니지만 그의 사후 100년 뒤 공자 정신을 가장 완벽하게 실현시킨 인물로 맹자를 꼽습니다. 우리에게 교육 환경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냉모 삼천지교라는 고사로도 잘 알려진 인물이죠. 그런데 맹자의 고자장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일을 맡기려 할 때는 4가지 역경과 시련을 주어서 그를 시험한다. 첫째는 그 사람의 마음과 뜻을 고통스럽게 하고, 둘째는 그 사람의 뼈와 근육을 수고스럽게 하고, 셋째는 그 사람의 몸과 피부를 굶주리게 하고, 넷째는 그 사람의 처지를 궁핍하게 한다. 그가 하려는 바를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것은 마음을 쓰는 중에도 흔들리지 않을 참된 성품을 기르고 불가능하다면 일도 능히 해낼 수 있도록 키우기 위함이다. 하늘은 이런 고난을 주어 끈기를 테스트한 후에야 그에게 큰 일을 맡긴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 인간이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데 라며 끊임없이 우리 눈을 의심하게 만든 초대형 공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는 아프리카 역대 최악의 독재자로 물리는 인물이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발주한 공사지만 세계 8대 불가 사이로 꼽힐 정도로 대단한 공사였는데요. 이 공사가 한국 기업에게 발주됐고 이 기업은 보란듯이 성공해 보였습니다. 1984년 아프리카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53년 아프리카, 이집트와 알제리 사이에 지중해를 끼고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던 한 국가가 석유 탐사를 시작합니다. 바다 건너 중동에서는 어마어마한 원유 뽑아 올리는데 우리 땅에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죠. 그런데 당시 석유를 담사하라고 내보낸 담사팀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땅 밑에는 석유가 아니라 지하에 어마어마한 물길이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 물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사막 사하라 아래에 1만 년 전부터 축적된 대량의 지하수였죠.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아프리카 사막 아래에 거대한 물길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양 또한 어마어마했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이 사하라 지하의 고인 물은 약 35조 톤으로 나일강이 200년 동안 흘려보내는 양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6년 뒤 1969년 쿠데타로 이 나라를 장악한 남자는 녹색혁명을 꿈꿨습니다. 바로 북아프리카 리비아를 지독한 독재의 늪에 빠뜨린 무아마르 카다피입니다. 육군 장교였던 카다피는 쿠데타로 왕정을 폐지시키고 다음 사회주의 국가를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축출될 때까지 무려 42년간 리비아를 통치했죠. 그러나 독재에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카다피가 선택한 것은 지하강 카드였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의 평화를 가져올 녹색혁명을 내세웠는데 이 녹색혁명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1만 년 전부터 사막 아래의 고인 지하수를 끌어올려 해안도시 트리폴리와 벵가지 등 도시의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해 저주받은 사막의 녹색 물결을 일으키겠다는 것이죠. 사막에서 농사를 짓고 농작물을 자급자족해 배고픈 국민들을 배불리겠다는 원대한 꿈을 품고는 그는 정부 내에 대수로 사업부를 신설하고 특별법까지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리비아 내에서도 당장 국민들 먹을거리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며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으나 카다피는 대수로는 농토를 늘려 식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며 강하게 밀어붙였는데요. 이제 시선을 지구 반바퀴를 돌아 한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물축의 나이에 불과하던 한 기업가는 카다피가 리비아의 대규모 공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좀처럼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을 따낸다면 이제껏 삼성과 현대에 밀려 큰 소리 한 번 내지 못했던 우리가 주류로 올라설 수 있다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이니 그는 2년 전부터 들려오면 리비아 정보를 입수해 전담팀까지 꾸려 철저하게 입찰 준비를 마쳤는데요. 그리고 1982년 5월 전 세계 31개 건설사가 참여한 이 전쟁에서 당당히 승리의 수주를 따냈습니다. 바로 동아그룹의 최원석입니다. 그런데 당시 동아건설을 이끌던 최원석 회장은 잊지 못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쿠데타 후 집권 13년 차에 접어든 카다피는 이 대수로 사업의 정치 생명을 걸었습니다. 카다피 역시도 세계 8대 물가사에 나며 치켜올리면서도 사업에 대한 성공을 확신하지 못할 만큼 거대한 사업이었으니까요. 사하라 사막 저 깊은 곳에 내장된 지하수를 끌어올려 지중해 연안까지 끌어가야 하는데 아무리 바보라도 이 공사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 조급함 때문이었을까요? 27번의 저격을 받고 실제 15개월 수양딸을 잃기도 했던 카다피는 최원석 회장을 만나기 위해 사막으로 직접 백마를 타고 달려왔다고 하죠. 어쨌든 리비아 공사는 단일 토목공사로는 인류사에 기록될 만큼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했는데 총 5단계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 공사의 핵심은 1단계 동부축과 2단계 서부축이었습니다. 1단계 동부축은 하루 200만 톤의 지하수 1.874km 파리 송수관을 통해 벵가지 등에 공급하는 죽음의 공사로 물렸는데 84년에 삽을 떠 91년에 완공했습니다. 리비아의 경우 아프리카에 위치한 관계로 국토의 90%가 사막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송수관을 만드는 공장이 사리르라 물리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건설 환경 역시 최악이었는데요. 리비아에서 확보 가능한 자재는 고작 골재와 시멘트, 물뿐이었고 나머지 자재는 전부 아프리카 밖에서 조달받아야 했죠. 여기에 더해 사막의 모래바람은 순식간에 사막 지형을 변형시키고 자동차 유리창도 1년도 지나기 전에 마모시킬 정도의 강력함을 가졌습니다. 또한 1900km에 깔아야 할 원형 콘크리트 송수관은 한 개당 80톤의 무게를 자랑했는데 이런 크기의 송수관이 무려 24만 6천 개가 소요됐죠. 1단계에 도입된 연인원만 1100만 명에 550만 대의 중장비를 투입시켰는데요. 구글에 리비아 대수로 공사라는 검색어를 넣으면 볼 수 있는 사진이 한 장 있는데 80톤짜리 송수관을 옮기는 모습입니다. 제작된 송수관은 50대의 차량으로 구성된 운반팀이 담당했는데 500m씩 간격을 유지하면서 이동하면 그 행렬의 길이가 무려 30km에 달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치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는 송수관 매설 작업도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송수관을 땅에 묻은 후에는 물 한 방울도 흘러나가지 않도록 엄격한 품질 검사 과정을 거쳤는데 8km마다 24시간 동안 실제 압력의 120%로 수압 시험을 실시하고 이 시험에 통과해야만 되메우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최원석 회장이 1단계 공사로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 카다피는 2단계 서부축을 공표하며 또다시 국제입찰 경쟁을 시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동아건설이 이를 수주하기는 했으나 그 과정이 상당히 드라마틱했는데요. 카다피는 최우선적으로 반대 세력이 많은 벵가지 지역에 우선 물을 공급한 후 2단계로 트리올리로 물길을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1730km로 1단계보다는 짧은 구간이었는데요. 1단계에서 동아건설은 36억 달러로 수주했지만 카다피는 돈을 절약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건설사를 상대로 경쟁을 붙여 가격을 낮추려고 시도했는데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공사라는 상징성과 어마어마한 금액을 눈앞에서 놓칠 기업은 없습니다. 2단계 수주전은 85년 6월 25일 리비아 정부가
전 세계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사전 자격 심사 초청장을 발송하며 궤도에 올랐습니다. 당시 한진, 삼환, 한양, 삼성, 대림, 현대, 대우 등의 한국 기업들을 포함 전 세계 모든 대륙에서 21개국 72개 업체가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전 심사를 거쳐 최종 입찰 자격이 부여된 기업은 동아, 대우, 현대 등 한국 기업과 프랑스, 영국, 인도에서 각 1개 기업, 프랑스와 소련의 컨소시엄 1개 등 7개로 압축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카다피는 의도적으로 가격을 다운시키려 수작을 부렸습니다. 협상회의에 서기 위해 일부러 업체 선정을 3년이나 늦추기도 했죠. 이제 최종적으로 3개 업체가 남았습니다. 프랑스의 듀메즈, 인도의 컨티넨탈 그리고 동아건설인데요. 80년대의 수십억 달러는 큰 돈입니다. 이에 프랑스도 인도도 정부 차원의 로비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프랑스의 경우 서유럽으로부터 정치적으로 고립된 리비아를 위해 국제정치계에서 주류로 올라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약속했고, 인도의 경우 핵무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리비아의 핵기술을 전해주겠다는 것이죠. 당시 리비아는 1988년 페나만 공기 사건의 배후로 지목받고 있었는데, 이국이 사건의 배후라면서 제재를 시작했었습니다. 이에 카다피는 미국이 언제든 침공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핵개발 카드를 만지작거렸지만 하와침에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인도가 핵개발 이전을 무기로 들고 2단계 사업 수주를 기대한 겁니다. 카다피는 1단계 공사를 안정적으로 진행 중인 동아건설이 쪽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계속해서 최종 가격을 제시하라고 압박했고, 인도가 제시한 27억 달러보다 낮게 수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결국 수주를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생깁니다. 카다피가 나서서 무조건 동아건설에게 발주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사건은 이렇습니다. 89년 8월 초 동아건설은 1단계 공사가 거의 완성될 즈음 아즈다비아 지역에서 예비통수식을 거행했습니다. 리비아 혁명 20주년을 기념한 정식 통수식에 앞서 진짜로 물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사전행 사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뿐 아니라 리비아 정부 핵심 관계자들까지 숨죽이며 지켜보는 순간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려 1만 년 전부터 사하라 사막 지하에 차곡차곡 고인 물이 400km를 달려와 사막 한복판에 폭포를 쏟아냈습니다. 사막에 사는 이들에게 물은 신입니다. 1년 내 비 한 번 구경하기도 힘든 그들은 송수관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보며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고, 너도 나도 물에 뛰어들어 물을 흠뻑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모든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대수로공사 관리청의 시알다 수석위원은 즉시 카다피에게 달려가 동아건설이 무조건 2단계를 맡아야 한다 며 강력하게 추천했죠. 이 소식을 전한 그는 카다피에게 협상 가격으로 36억 달러를 제시하면서 이 가격보다 낮게 수주할 수 없다고 전했는데, 카다피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이제까지 경쟁 입찰은 전부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으로 변경해 동아건설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금액 역시 36억 달러보다 50% 오른 53억 달러로 높여주었죠. 이 당시 카다피는 최원석 회장에게 5단계까지 전부 동아건설이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밝혔으나, 국내 상황으로 2003년 파산하고 동아건설이 대한통운에 인수되면서 흐지부지 되고 말았는데요. 결국 3, 4단계 공사는 대한통운 자회사 ANC가 수주해 2006년 최종 준공증명서를 받으며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토목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기네스북은 이 리비아 대수로 공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관계수로로 인증하면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쉽게 현재 리비아의 대수로는 2007년 마지막 통수식과 2019년 5월경 서부 지역으로 물을 공급하는 상수도 통제소를 무장단체가 점거했다는 소식 이후로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토목공사였지만 카다피가 꿈꿨던 아프리카의 녹색혁명이 이뤄졌다면 현재 아프리카는 어땠을까요? 지난 2월 초 한국의 해외 건설 부적 수주액이 1,080조 원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965년 현대건설이 태국 고속도로를 건설한 것을 시작으로 무려 6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뤄낸 작품입니다. 앞으로 영상에서는 한국이 해외에 건설하며 남긴 족적을 종종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부터 강대국들의 무덤이라 불리던 아프가니스탄은 결국 탈레반의 손에 점령당했고,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인도도 전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프간 점령 후 일주일 뒤 탈레반의 대외 홍보를 담당하는 최고위급 간부가 한국 방송국에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프간을 장악한 탈레반은 무장단체임에도 꽤나 체계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엘리트급 교육을 받은 석박사급 인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프간을 운영할 만한 조직 체계를 갖춘 모양입니다. 한국에게는 광복절이었던 지난 8월 15일 탈레반은 속전속결로 아프간의 수도 카물을 점령하면서 20년 동안 미국이 장악한 아프간을 재탈환했습니다. 1994년 아프간 남부에서 이상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그들만의 목표가 그들은 스스로를 정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아프간을 함락시킨 직후 법률, 종교, 외교, 정책 전문가들이 앞으로 몇 주 안에 새 정부의 틀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새 정부의 틀은 서구에서 정의하는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는 아무도 믿지 않을 망상 같은 계획을 밝혔는데요. 그리고 정확히 이를 뒤 탈레반이 갖춰지지 않은 정부 조직 중 대외 홍보창구인 문화위원회를 내세워 한국에게 다급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바로 문화위원회 소속 고위급 간부였던 압둘 카이르 발키가 연합뉴스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 문자 메시지에서 그는 자신을 다른 나라 정부의 공보문화부 역할이라고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밝힌 희망은 우리 탈레반은 한국으로부터 아프간의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받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번 인터뷰가 1996년 나반이 정부를 무너뜨리고 5년 동안 사용했던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에미레이트라는 국호를 사용했는데요. 최근 아프간 사태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이죠. 이 발키라는 인물은 지난 17일 탈레반의 무자히드 대변인의 첫 공식 기자회견 때 바로 옆에 동석했던 인물로 이번 사건에서 꽤나 많은 역할을 했던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아프간 국민은 이제 외국 지배에서 벗어나 자기결정권을 갖게 됐다면서 한국 정부가 아프간의 미래 정부와 돈독한 관계를 맺기를 바란다고 했죠. 특히 그가 큰 관심을 보인 것은 한국 정부와의 경제교류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아프간에는 리튬 등 손대지 않은 광물 자원이 풍부하며 한국은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폰 등등 전자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아프간과 함께 서로의 이익을 위해 협력해 나갈 수 있다며 감언이설을 내놨는데요. 인터뷰 말미에서 그는 마음속에 고이 간직했던 희망까지 꺼냈습니다. 바로 한국 지도자와 경영인을 만나 경제적 교류와 인적 교류를 강력히 바란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발키의 이 발언은 거짓이 아닙니다. CNN은 최근 아프가니스탄 전역에 묻힌 철, 구리, 금 등 광물을 비롯해 히토류와 충전용 배터리에 쓰이는 리튬 등 전체 매장량 가치가 무려 1170조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은 반도체와 같은 첨단 IT 제품의 필수적인 히토류 매장량이 최대 3천조 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최근 중국이 신장이구르 분리독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탈레반에게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이유도 이 히토류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볼 정도죠. 중국은 현재 전 세계 매장량의 35%, 채굴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아프가니스탄에 3,500조 원 히토류가 탐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를 채굴해 중국이 소유한다면 첨단 IT 시대의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니까요. 어쨌든 중국의 이러한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탈레반은 히토류와 리튬을 미끼로 한국 정부에게 경제협력을 요청해오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많은 네티즌들은 탈레반의 이러한 경제협력 요청은 자국에 파병됐던 여타 다른 국가들과 한국은 파병 전과 파병 후 현저히 다른 결과를 물러왔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라크에 파병됐던 자이툰 부대가 대표적인데요. 이란을 사이에 두고 국경도 접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은 2001년 아프가니스탄, 2003년 이라크를 각각 침공합니다. 당시 11분의 9로 인해 바닥을 쓸고 있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부시 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통해 11분의 9에 대한 복수를 했으나 큰 효과를 얻지 못했죠. 그러다 좀 더 가열찬 테러와의 전쟁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2002년 1월 한국이 월드컵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을 즈음 미국은 작정한 듯 이라크, 이란, 북한을 세계 악의 축으로 발표합니다. 이를 나라에 대한 철저한 응징을 천명하면서 현대판 십자군 전쟁을 부추겼었죠. 결국 2003년 3월 이라크를 침공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을 때도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도 꼭 한국 정부에게 파병을 요청해왔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거절하고 싶어도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북한이 거에 도발할 생각을 하지 못할 만큼 안보를 보장받고 있는 만큼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도 이라크에도 파병을 결정합니다. 우선 이라크에 파병된 부대는 자이툰 부대인데요. 미국이 이라크 파병을 요청한 명분은 이라크 재건 사업으로 폐허가 된 이라크를 재건하자는 것이었죠. 이 요청을 받은 한국 정부는 2004년 2월 23일 평화유지 및 재건을 목표로 자이툰 부대를 창설해 8,000명 이라크 북부 쿠르드 지역의 아르빌에 파병합니다. 그런데 원래 미국 정부는 이라크 재건 사업을 내세우기는 했으나 내심 한국이 전두부대를 파병하기를 바랬습니다.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 오래도록 이어지면서 한국에는 전투력을 차곡차곡 축적한 군인이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이라크에서 가장 접전지로 꼽히던 이라크 북중부를 한국이 담당해준다면 미국의 입장에서 큰 짐을 멀어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한국 정부는 무고한 장병 수천 명을 희생시킬 수 없다면 북부 아르빌로 파병한 겁니다. 자임은 ZAYTUN, 은 아랍어로 몰리브를 의미하며 몰리브는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지는데요. 실제로 자이툰 부대는 아르빌의 평화를 안착시켰습니다. 원래 이라크를 침공한 미국의 요청으로 파병된 이 자이툰 부대가 현지인들에게 사랑받을 리는 만무했었습니다. 우리 동네가 폐허가 된 원인이 미국인데 미국의 우방국이 온다면 똑같이 폐허로 만들어버리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주민들 사이에서 존재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이툰 부대는 달랐습니다. 아르빌 지역에서 민간 지원 사업에서 만나는 모든 주민 한 명 한 명을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형처럼 동생처럼 친구처럼 대하면서 차갑게 얼어붙었던 주민들의 마음을 녹였고 서서히 친구로 만들어갔습니다. 자이툰 부대가 한 일은 큰 일은 아닙니다. 마을 어린이들에게 축구공을 나눠주었고 현지 어린이들을 위해 학교를 지어주고 도서관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이툰 부대원들이 기타 다른 국가들의 파병군들과 달랐던 것은 한국인 특유의 예의를 중시했다는 점입니다. 현지 아이들에게 초콜릿이나 사탕을 줄 때 또는 현지 주민들에게 어떤 불품을 나누어 줄 때는 공손하게 두 손으로 전달하고 꼭 손을 잡아주도록 교육받았습니다. 한국전쟁 때 미군이 아이들에게 초콜릿이나 껌을 던져주면 아이들은 그것을 땅바닥에서 주워야 했는데 이것은 그다지 좋은 기억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이툰 부대는 최대한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었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며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고 가진 것 없는 주민들은 감사의 표시로 각종 과일 등을 들고 와 두고 가기도 했습니다. 마을 곳곳에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고 수도가 없어 물을 길어다 쓰는 이들을 위해 상하수도를 만들고 댐까지 건설해 주었습니다. 물론 이라크도 미국도 이 재건 사업에 돈을 투자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부담했죠. 이 과정에서 물론 왜 우리 세금을 다른 나라에 퍼주냐는 비난이 있기도 했지만 이것은 하나의 전략이었죠. 게릴라전을 주로 펼치는 이라크 저항 세력의 입장에서 보자면 주민과 파병군 간의 갈등이 있어야 그 틈을 파고를 수 있는데 자이툰 부대와 주민들의 관계가 너무 끈끈해 이렇게 도시가 안정화되고 안전한 도시라는 인식이 퍼지자 이라크 전역에서 전쟁을 피해 사람들이 몰려왔고 번화한 도시로 변모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경제부흥의 상징이라는 각종 무역박람회를 비롯한 전시회를 개최하고 발전소 및 정유공장이 들어서고 아르빌 부동산은 5년 만에 30배 올랐다고 하죠. 쿠르드 지방정부 대통령은 이러한 자이툰 부대의 활약에 우리 쿠르드족의 유일한 친구는 산이었는데 이제 자이툰 부대라는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다며 자이툰은 파병부대가 아닌 우리 지역 공동체의 일원이자 가족이라고 감사함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자리 잡은 아르빌의 감사함을 느낀 쿠르드 자치정부는 한국에게 13조 원짜리 재건 사업을 몰아주게 됩니다. 탈레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 지역을 완벽하게 변모시킨 이라크 자이툰 부대를 보면서 한국군의 영향력이 적지 않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고 아프간에 매장된 히토류나 리튬 같은 자원까지 한국이 개발해준다면 자신들이 꿈꾸는 이상국가를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듯 합니다. 그런데 탈레반이 굳이 이라크까지 눈을 돌리지 않아도 이미 아프가니스탄에서도 한국 파병부대는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미국의 요청을 받은 한국 정부는 아프간에 총 5개의 비전투 부대를 파병했습니다. 2010년부터는 파르완주에 지방재건팀을 파견해 학교, 보건소 등을 건설하고 각종 불품을 지원해왔고 병원 및 직업훈련원 등을 운영했죠. 지난 20년 동안 한국이 아프간에 파견한 인원만 군인 및 민간인을 합쳐 연인원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전쟁 후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된 한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한 곳이 바로 아프간인데요. 2001년 10월 미국이 아프간을 침공한 직후부터 한국은
해군 해성부대와 공군 청마부대를 파병해 2003년까지 군수불자, 건축자재, 병력 등의 수송을 담당했습니다. 의료지원부대인 동의부대 및 건설공자를 지원한 다산부대는 2002년 2월과 2003년 2월에 추가로 파병되어 2007년까지 임무를 수행했었죠. 아프간에서 카르자이 정부가 탄생한 이후 동의부대와 다산부대는 인도주의적 활동도 함께 펼쳤는데요. 동의부대는 바그람 기지 내 한국병원에서 아프간 민간인들도 진료했고 다산부대는 기지 주변의 유치원과 고등학교를 보수해 주었습니다. 미국은 탈레반을 축출한 후 아프간 재건 과정에서 한국의 지방재건팀 PRT 참여를 요청했었습니다. 초기에는 파병된 군인들이 재건에 참여했으나 2007년 철수 이후에는 민간 주도의 한국 지방재건팀이 꾸려져서 2014년까지 4년 동안 활동했는데요. 이들의 호송과 경호 및 경비를 위한 오신호 부대도 한국 지방재건팀은 학교, 보건소를 세우고 교육문화센터와 시범농장, 경찰훈련센터, 병원과 직업훈련원을 운영했는데 특히 병원과 직업훈련원의 인기가 상당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총 16만 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했고 직업훈련원에서는 439명이 졸업해 92%가 취업하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병원의 경우 다음 날 진료를 받기 위해 전날 저녁 8시부터 줄을 서기 시작했는데 일부 불량 조직이 여성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돈을 갈취하는 사고가 터지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현재 아프간을 완전히 장악한 탈레반이 한국 정부에게 경제협력과 인적교류를 희망한다고 밝힌 것은 아마 한국인이 가진 능력 때문일 것입니다. 모든 남성이 군대에 복무하기 때문에 전투력이 상당하면서도 주민들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가슴을 가졌고 기술력 하나로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으로 도약한 한국에게 탈레반은 무언가를 배우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중동 지역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동 전쟁으로 한국 방산이 급하게 소환되고 있다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지리적 갈등이 발생하면서 각국이 방산무기 확보의 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전쟁의 시대가 이어지면 최대 수혜는 한국 방산 업체가 될 거란 분석이 벌써 나오는데 실제로 전시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 생산 능력을 갖춘 나라가 한국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베스트셀러인 K9 자주포 크게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K9의 경우 최근 유럽 각국으로 수출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효자 상품으로 등극하고 있는데 예상치 못하게 최근 북미에서도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K9의 실물을 제대로 보게 된 미국 현지에선 미국도 못한 일을 해냈다며 감탄이 끊이지 않았다는데 심지어 이를 본 미군 장교가 우리에게도 아직 도입이 안 된 신기술이라며 경악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방산의 인기가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K9 자주포의 인기 또한 날이 갈수록 치솟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앞서 K9을 대량 구매한 폴란드로부터 또 다시 엄청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와 신형 차세대 자주포를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건데 현재 폴란드가 운용하는 자주포 크랩보다 더 넓은 작전 범위와 탄약, 반포 사격 등으로 방어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한화와 크랩 SPH-155분 자주포 공동 개발에 나설 곳은 폴란드 국영 방산기업 호타스탈로와 올라로 폴란드에서 한화에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K9에 엄청난 만족감을 보인 폴란드가 한국 방산과 계속해서 끈끈한 협력 관계를 놓지 않으려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도에서도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앞서 K9을 도입했던 인도에서 얼마 전 대규모 포병 현대화 계획을 내놓으면서 지금까지 인도에 수출한 규모의 2배에 달하는 K9의 추가 수출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인도군은 최소 최대 400문의 K9 추가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부품 수출과 더불어 로열티 수익 등 추가적인 이익 또한 기대됩니다. 그리고 폴란드에서 K9을 대거 사들인 UOC 탐탐 기회를 엿봤던 루마니아에서도 K9의 도입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1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루마니아 자주포 도입 사업이 이르면 올해 안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K9이 신형 자주포 도입 사업 입찰적 후보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K9 이외에도 이번에 루마니아 국방부가 최종 선정한 후보군에는 독일의 PZG-2000과 터키의 T-155 프르트나가 있지만 K9이 경쟁 기종과 비교의 가격이나 성능 면에서 장점이 뚜렷한 만큼 K9의 승리가 점쳐진다는 관측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11일 손재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사장이 에스토니아 대통령과 만나 K9 추가 생산에 대해 논의하는 등 있다는 주문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국경을 접해 안보의 불안을 느끼는 에스토니아는 앞서 지상군 화력 보강 차원에서 K9을 한 차례 도입했었지만 올해 국방비 예산 증액과 함께 방어태세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방 예산에 12억 유로를 투자하기로 한 에스토니아의 주요 무기 조달 분야는 포병 및 장거리 무기 등으로 K9을 필두로 한장거리 무기 추가 구매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한국 방산업계에 전해졌는데 다름 아닌 국방 예산을 1년에 1,000조 원이나 쓴다고 해서 천조국으로 불리는 미국으로부터 들려왔는데요. 이달 11일까지 3일 동안 미 워싱턴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규모 지상군 분야 방산 전시회, 미 육군 전시회 AUSA 2023 분의 한국 전시장에 첫날부터 발 디딜 틈 없이 엄청난 인파가 몰린 겁니다. 각국에서 모여든 수천 명의 군인과 방위산업체 관계자들이 전투 로봇부터 드론, 헬기, AI 무기에 이르기까지 최첨단 방산 기술을 내놓고 충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유독 한국 전시장에 많은 이들이 몰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케 했습니다. 이번 어스 2023분 전시회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독일, 영국, 캐나다, 호주 등 80개국 이상에서 650개의 방산 업체가 참석했는데요. 한국에서는 K9 자주포와 K56 탄약 운반차를 앞세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국내 최대 탄약 제조업체 풍산이 단독 부스를 차렸고 그린광학, 동인광학, 무리기술 등 중소방산 업체들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전 세계 지정학적인 위기로 미국과 유럽에서 무기 수요가 급증하면서 오전부터 관람객들이 줄을 서서 입장할 정도로 성황을 이뤘는데 전 세계 각국의 고위 군 관계자들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전시장에 들른 이들이 유독 집중했던 건 다름 아닌 K9 자주포가 실물로 전시된 하나의 어로스페이스 부스였다고 합니다. 이번에 하나는 232평방미터 규모의 전시관을 설치하고 미군을 상대로 자주포 패키지를 공개했는데요. 이 패키지는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K9, 포탄 자동이 송장치가 있는 K56 탄약 운반차, 포탄 핵심 부품인 모듈화 장양 미신관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하나 부스에는 미국 측 바이어와미 현역 군인들이 대거 몰리며 인산인해를 이뤘는데 이들은 하나 같이 눈을 휘둥그레 뜨며 새로운 무기를 보듯 연신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실제로 당시 현장에 있던 미군 장교 2명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K9, 이와 연결된 K56 탄약 운반차를 손으로 가리키며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는데 미군에 아직 도입이 안 된 기술이라 유심히 살펴봤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미군 장교는 현재 미군엔 군용기에 탄약을 자동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이 있지만 육상에는 아직 기술 도입이 안 됐다며 동료와 자동 보급 기술에 대해 이야기했다. 무기체계 무인화에도 관심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장에 있던 하나 직원이 이들에게 K9과 K56 탄약운 반차를 세트로 함께 운용하면 8발을 발사한 뒤 20분 내에 재장전이 가능해 지속적인 전투가 가능하다고 하자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요. 전시장에 들른 또 다른 미군 장교는 포신에 관심이 많다며 K9 자주포를 유심히 살폈는데 그는 과거에는 한국 방산기업이 방산 후발국에 수출했다면 이제 미국에도 수출할 정도로 기술력이 높아졌고 실제로도 한국 방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하나에 따르면 이번에 K9 자주포와 함께 전시된 탄약 운반차 K56은 미국 자주포와도 호환이 가능한데 미 육군의 자주포 현대화 사업과 미국 시장 진출을 고려해 이번 전시회에 공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방산 업계에서는 최근 한미동맹 강화 기류 가미국 내에서 한국 방위산업에 대해 우호적 시선으로 연결되고 있는 만큼 이를 토대로 더 좋은 위치에서 미국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번 전시회에 참석한 미방위산업 컨설턴트 프랭크 프랭클린은 한국 방산 제품에 대해 가격 대비 성능 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솔루션인 것 같다며 더구나 한국은 책임있게 납기를 맞출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가졌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기술력, 품질과 보안 관련 요구사항에 이르기까지 방산 제품의 미국 수출은 워낙 조건이 까다로워 우리가 미국 시장에 물꼬만 튼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완전히 입증했다고 봐도 무망한데요. 실제로 이런 이유로 국내 방산 업계는 이제 유럽을 넘어 미국 시장 공략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방산 시장 규모는 연간 500조 원에 달해 한국이 반드시 뚫어야 하는 시장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지상 무기체계 원스톱 솔루션을 제시하며
북미 방산 공급망 진출을 대놓고 노리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 지정학적인 위기로 미국, 캐나다 등의 네이티오 회원국의 무기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동맹국 안보에 기여하고 방산 글로벌화를 위한 미국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한화에 따르면 구체적으로는 미군이 필요로 하는 기술 솔루션과 제품을 제공하고 육군의 자주포, 현대화 사업에도 참여해 북미 지역의 방산 공급망에 진입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한화는 지난 2018년부터 워싱턴 DC의 지사를 개설하고 미국 시장 공략에 공을 들여왔는데 이번에 제대로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KAI도 미국의 경공격기 FA-50분 수출을 추진 중으로 내년으로 예정된 미 공군의 고등전술훈련기 사업, 해군의 훈련기 교체 사업과 가상적기 사업의 출사표를 던질 계획입니다. 해당 사업은 완제기 수요가 총 500대에 이르는 초대형 사업으로 금액 기준 사업 규모가 최대 100조 원으로 추산되는 만큼 수주 성공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K9뿐만 아니라 하나디펜스에 이어 올해 4월 하나방산까지 합병하는 등 다방면으로 방산 분야를 확장시키면서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초일류 혁신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중인데요. 전투기, 함정, 엔진 분야 등에서 독보적 기술을 보유하면서 내친김에 인공위성, 우주선 등 항공우주 분야까지 삭스리하겠다는 심산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최대 방위산업 전시회인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아덱스가 17일 서왕리에 개최됐는데요. 건군 75주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 이번 아덱스에는 35개국 550개 업체가 참가하는데 첨단 신무기들이 총집합하면서 한국의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을 위한 도약대가 될 거란 기대감이 나옵니다. 특히나 이번엔 2019년 아덱스에서 모형 기체가 전시됐던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에 실물 기체가 공개되고 시범 비행도 있을 예정이라 전 세계 방산업계 관계자들을 흥분시키고 있는데요.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 한국 방산 무기들의 눈부신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